생선어업 쪽. 우리가 못 잡는 뭐 명태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번짓기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 고사리 하는 사람이 풍년이야. 많아지는데요. 그럼요. 송이버섯하고 고사리로 많은 게 막 진짜. 자, 정답 확인합니다. 카지노? 카지노요? 항상 말이 돼?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저기서 다 가능성이 있어서 카지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뭐 궁금한 게 한두 끝도 없어요. 네. 예. 나는 오늘부터 그냥 모든 걸 다 마스터하고 갈 거야.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김금혁 씨, 주식을 하십니까? 아니요, 전 주식을 안 합니다. 와이프가 하잖아. 네, 아니 뭐 주식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갓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없어?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 가까이 받거든요. 많이 그 돈으로 뭐 살 수 있는 주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2배로 불려야지. 그래봤자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최민용 씨도 주식을 좀 그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저도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네요. 왜 제가 주식을 사면은 잘 가던 주식도 왜 빠지고 맞아. 또 맞아. 아무래도 더 안 갈 것 같아. 지지부진해서 빼면은 그 다음날 여지없이 상한가를 찍어요. 맞아.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언제 사야지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99.99%는 모르고 사요. 대부분 소문에 사고 소문에 팔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나한테 왔다라는 건 이미 전 시장에서 다 알아서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늦은 그때 거네요. 들어가니까 네. 당연히 손해 볼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그 월가에서 제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10년간 1등 했어요.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 그랬더니 들어가기 전에 동전을 던진대요. 정면에 나오면 오른다고 말하고 반면에 나오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들어가면 백전 백패입니다. 네. 주가도 그렇고요,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여기 이제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그 심리가 일단 뭔가 자산이 오르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하락할 땐 관심 안 갖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뭐 좌표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네. 10만 원에 판단다. 맞죠.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가죠. 가죠. 웬만하면 가죠. 가죠. 뭐 발품을 사서 팔아요. 애라도 주든지. 네. 근데 주가는 100만 원짜리가 예. 갑자기 한 70, 80까지 빠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안해서 팔아버려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다 똑같아요. 물건을 살 때는 싸면 딱 사려고 하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공포심을 느껴요. 그럼. 네. 근데 성공하려면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아까 95층, 92층 그게 무슨 말이에요? 95층. 가격이에요. 가격을 내요. 가격이 그렇게 꺾이기 비싸다? 어렵다. 기업의 가격입니다. 네. 지금 95층에 사셨던 분들 실제 상담을 많이 받아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아니,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95층짜리가 80층까지 왔으면 더 들어가기 좋은 위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불안해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100층 가면 그때 사세요. 이제 100층이구나. 200층 가겠구나. 제가 그게 43층 때 살려고 막 이러다가 42층 되면 사야지 하다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샀어요. 아니, 고란 기자님 꼭 그래야 돼요. 내가 저거 살려고 그랬는데. 아우, 맞아.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꼭 안 사면 올라가. 사실 투자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 뒤에 CCTV 있는 것 같다. 맞아.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연 부장님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못 산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아파트 사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살 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따져보고 샀어요. 근데 내가 별셋을 살 때 과연 어떻게 샀나를 보면 좋대더라 이러니까 그냥 샀거든요. 네, 그치.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떨어지는 걸. 지금 어쨌든 진짜 뭐 대한민국 주식이 들써요. 코스피가 막 3,000을 돌파하고. 근데 아까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됐다가 지금 요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요런 일만 남은 겁니까? 떨어질 일만 남은 건가요? 그거에 알 수 없죠. 그럼 연 부장님 그것도 어떻게 알수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가 1,400이었거든요. 근데 3,200까지 갔는데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쉬어가는 게 맞아요. 1년에 그 예전에 과거 데이터를 봐도 1년에 한 번씩은 15% 조정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지가 지금 부산이라면 부산까지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그냥 뻗어버리죠. 뻗죠. 네, 아무것도 퍼지고. 못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 중간중간에 뭐 휴게소. 국전 휴게소도 좀 쉬어가고 대전에서도 쉬어가면 굉장히 길고 오랫동안 내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리는 것보다는 알아듣기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는 게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도 좋고 네. 아직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지금 약간 대전 정도 왔다. 실은 주식 투자에 좀 겁이 납니다. 그럼 차라리 안전하게 예금 적금을 드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거든요. 자본주의는. 그러면 사실 예적금이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10% 금리를 주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1%도 안 되잖아요. 네. 돈이 돈을 못 법니다. 그 돈이 돈을 벌려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금을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저는 그래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가 돼야죠. 노동계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본가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잠을 자도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금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지금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자본가가 아니다 이러면 빨리 자본가가 되셔야 돼요. 자본가는 무서운데.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을 잘하는 예, 예. 해야 된다. 네, 저도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금이 여러분들이 딱 눈에 보기에는 지금의 1억 원이 그냥 1억 원 같잖아요. 10년 후에 1억 원이 얼마일까요? 그치. 천만 원. 그냥 1억 원이에요, 사실은. 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 네. 지금 한 5,000원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 짜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뭐 100만 원어치 산다면 2,000개의 짜장면을 먹을 수 2,000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5,000원이잖아요. 계산 편하게 10,000원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200,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개밖에 못 써요. 예. 그럼 내가 똑같은 돈인데 실제 내 돈의 가치는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돈은 100만 원 똑같거든요. 그렇지. 사실상. 근데 지금 금리가 아까 이제 고란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1%가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내 돈이 방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비트코인도 하나의 대상이에요. 금 투자. 그러니까 내가 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자산이라도 투자를 해야 네. 내 실제 돈이 보존이 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주린이, 주생아들을 네. 위해서 정말 좋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돈 주고도 못 듣는 명강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주린이들도 할 수 있는 투자 필승법입니다. 언제까지 잃기만 할 것인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염승환 부장님, 진짜 주식 좀 찾아주세요. 어려운 얘기죠, 이거. 네, 그죠. 어렵죠. 사실 뭐 전문가도 사실 쉽지는 전문가도. 않은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일 메신저 하잖아요. 내가 매일 써요. 근데 그 기업이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광고가 붙네? 그럼 돈이 벌리겠죠, 그 기업이. 네, 네. 거기다가 무슨 선물하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점점 많이 써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선물하기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이게 이렇게 유행이야? 이 회사 돈을 많이 벌죠. 네. 실제로 주가가 거의 한 5배 올랐습니다. 예. 1년 만에. 거의 5배가 올랐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집에 좀 있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집에 있는 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제품들이 많아요. 뭐냐, 그렇죠. 가전제품 바꾸고 가구 바꾸고. 근데 그거를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알아봐요.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가전, 가구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집에 도배를 좀 하려고 인테리어 하는 데 갔더니만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아니 코로나 이 시국에 도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다들 모두가 집안에 있으니까 집안에 네, 있으면서 맞아요. 여태까지 예.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야.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못 가는 돈으로 가구를 사거나 여행 못 가는 돈으로 인테리어를 바꿔서 저도 인테리어 이사 가면서 알아보니까는 뭐 거의 1년이 다 꽉 차 있어요. 네. 네. 안유아 교수님도 주식 하시죠? 좋은 주식 고르는 법 얘기 물어보는데 어떻게 불쌍하다 생각하고 좀 알려주고 가요. 여기 다 좀 도움받아야 될 애들만 모여 앉아 있으니까 우리 좀 하나씩 좀 도와줘요. 크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체질, 그렇죠. 그리고 좋은 가격.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이야기란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섹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말하면 뭐 자율 자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거죠. 근데 섹시한데 며칠 있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튼튼한 거, 좋은 주식, 그렇죠. 그러니까 섹시한 주식, 좋은 주식. 근데 이미 너무 올라버렸어요. 테슬라 같은 주식.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주식을 고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네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경제 공부를 하고 있고 재무지표를 보는 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무지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기업이 실적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지표를 딱 봤을 때 아,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이다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회사가 잘 버냐 이건 기본이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지표는 뭐냐면 이 회사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고 있느냐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분 공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계속 늘리는 기업이 있어요. 맞아요. 네, 혹은 뭐 이제 뭐 S사, M사, H사 이런 데들이 그 5% 이상 보유하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나 말고 정말 이 주식 시장만 파는 사람들이 사는 기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참고하시면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따라 사는 방법은 바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산 거 보고 사야 되니까. 네. 하지만 이 안전하다. 그 이른바 이제 기관들도 길게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현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투자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네. 물론 중요하죠. 여태까지 이력을 봐야 되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저는 백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먼저 당겨서 반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아도요. 한 분기 후에 실적이 꺾인다 그러면 네. 지금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도 주가는 부러집니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적자가 나도 앞으로 좋아진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업종이 어디냐면 여행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말하면 뭐해. 근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왜요? 왜냐? 하반기에 이제 기대감 백신 맞고 때문에. 우리 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속성을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가는 선반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를 반영하는 뭐 일부 자산주도 있지만 네네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좋아지면 네. 지금 적자에도 주가는 올라가고요. 근데 이게 다 좋지만 우리 전문가들께 여쭤볼게요. 지금은 좋아. 근데 뭐 6개월 후를 봐라. 한 10달 후에 봐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보이나요?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제가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요.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산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를 이제 나눠 넣는 방법이 있어요. 종목 분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다 계속 막 들여다봐야 되고. 네. 근데 가장 확실한 분산이 뭐냐면 시간을 분산하는 겁니다. 돈이 매입하는 있으면 한 방에 넣는 게 넣지 말고 아니라요. 매입을 네, 나눠서 나눠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인데 저는 월급을 받으면 일정액 정도를 저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 받으면 조금씩 삽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장기로는 오르지만 아까 이렇게 올라간다 했잖아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 북한과 가까이 있고 또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그리고 요즘요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왔어요. 완전한 사회주의란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국유 기업인 거예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북한이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사회주의는 붕괴가 된다는 걸 구소련이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중국도 이렇게 가다가는 구소련처럼 되겠다 해서 78년에 계획 개방을 해요. 계획 개방하는 게 쉽게 말하면 거래를 허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국가 건데 이거는 네 거다, 이거는 내 거다 이런 걸 만들어야 거래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국유 기업이 이렇게 다수 제각기 성장하다가 돈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증권 거래. 92년부터 했어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으면 100% 다 가지고 있어요? 100%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발행을 했잖아요. 발행하면 주식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여기 그치. 앉아보더라 파니까. 나눠줬잖아. 이게 보세요. 100% 원래 공산당 건데 100%다 팔아버리면 공산당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거면서 돈을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처음에 80% 비유통조를 거래 못하는 좀 묶어놔요. 그건 공산당이 계속 갖고 가요. 20%만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사도 그냥 20%니까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그게 20%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누가 전주를 팔아도 막 팔아도 하한가 가고 전주를 사도 상한가 가는 거예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나중에 계획 개방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벌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 자본주의 와서 자본주의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네. 나중에 네. 개방이 정동보다. 된다면 네. 중국의 거의 비슷하게 갈 예를 거예요.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북한에 가서 그 북한 거래소 있죠. 주식 그 시장. 네네네네. 그걸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아이고, 확 왔어. 네. 내가 알아들었어. 이거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만 벌어야지. 와우. 우리가 먼저 사고. 결국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앞에 붙는 거잖아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경우 그리고 북한의 그 개혁 개방이 성공을 거둘 경우에 이제 그 북한의 증권 거래소가 생기는 건데 저는 조금은 이제 희망적이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이랑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또 개혁 개방을 하기에는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그런 선택을 내릴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유아 교수님은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직접 얘기하는 게 육성으로 우리 다 봤잖아요, 현장에서. 네. 그 사람이 말투나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오픈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중국 가서 발전된 중국 양상 발전을 보고 너무 놀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중국보다 더 뭐 잘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계획 개방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주변 글로벌 환경이 따라만 주면 100%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국제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좀 긍정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뭐 10년, 20년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무력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파국의 길을 택하려나 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6분과 25분 한경남도 함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김정일 사망 소식에 어제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식이 북한 움직임에 진짜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연불리 우리 연부장님,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까요? 일단 이제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뭔가 앞이 안 보이면 일단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려는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는 건 뭔가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좀 리스크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실제로 뭐 그동안 보면은 그냥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이제 내리 속에는 아 이거 진짜 잘못하면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외국인이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북한이 했던 걸 보면 대부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영향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양치기 소년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큰 반응을 안 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빠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돈을 빼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증시가 흔들려요. 아무래도 이제 매도세가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되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그래도 나타난 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었을 텐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다들 베트남 하노이에서 뭔가 큰 건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다들 기대했잖아요. 뭔가 서명할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 개방 경제에 들어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판을 없고 5천도 안 하고 그냥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트리플 약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식, 채권, 원화 가치가 다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나가고 채권 팔고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가 시장에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주식 빠지는 거랑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우리가 그 주식을 원화로 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이다라고 들고 있잖아요. 원이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원정 투자를 온 거예요. 네. 그래서 8만 원 팔았어. 그럼 자기 나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시장에 원화가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큰 별색 같은 기업은 무슨 뭐 전쟁 리스크 이런 거랑 상관 전혀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전쟁 리스크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 지금 한반도는 아직은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좀 무덤덤하지 외국에서 그건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보는 시간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직은 전쟁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니까 이 주가의 그 디스카운트라 그래요, 용어로. 그러니까 할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이제 앞이 탄탄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그 심리가 관대해져요. 야, 너는 이 정도 평가받아도 돼. 높게 쳐줄게. 근데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하나라도. 그러면은 100이란 가치를 보여줘도 되는 기업인데 80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쿠팡이란 기업이 이번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거래 첫날 공모가인 $35보다 40%나 오른 $4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한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합친 시가총액이 100조거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쿠팡은 적자 기업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이렇게 쿠팡이 비싸게 거래가 되느냐. 한국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의 차이죠. 미국 시장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탄탄대로고 한국은 이제 전쟁 리스크라는 뭔가 좀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찝찝한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 좀 억울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남북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한 번씩 뭐 흔히 테마주라고 하는데 방산 이제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기분이 그런 게 뭐냐면은 전쟁이 막상 발생하면 모든 기업이 다 쓰러져요. 그럼요. 주식 시장도 없어요. 그럼요. 시장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렇죠. 다 파탄이 나는데. 실제로는 전쟁이 난다면 뭘 해야 되냐면 금 사야죠. 금 투자를 해야죠. 금밖에 없어요. 돈은 휴지가 되고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하나의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자꾸 뭔가를 찾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만약에 무슨 사건이 났어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총알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뭐 훈련이 많아질 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영향이 있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거는 단발성 이벤트잖아요. 단발이지. 연속적이지 않아요. 잠깐 반짝하고 결국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다시
잠깐 반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저는 투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 방산주 관련돼서 한마디만 드리면 이게 방산주가 아까 그 꾸준히 매출은 내지만 성장성이 없다. 은행과 비슷하다라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요. 요새 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트름이 ESG 투자예요. 그게 뭡니까? 이른바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거버넌스를 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들이 전쟁 무기를 수출한다, 뭔가 지뢰를 만든다 이런 기업에는 우리 기관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표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알 안 만들고 이제 이걸로 동파이프만 만들어야지.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고란 기자님, 김정은이 갑자기 20 며칠 없어졌을 때 죽은 거 아니냐. 막 네네. 그런 것도 영향을 막 줄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이 최근 보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김정은이 않고 있다고 잠적한 지 합니다.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중병설과 쿠데타설 굉장히 많은 억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약 3일에 한 번꼴로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2주 넘게 잠적한 것은 이전까지 단 3번에 불과합니다. 그날도 보면 시장이 열리기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열리니까 이른바 그 방산주들 가격이 뭐 5, 6%, 뭐 1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장이 마감할 때 되니까 결국은 뭐 강보합 정도 2, 3% 오른 수준으로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 때문에 올랐다가 시장이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는 좀 관계가 없구나라고 정신 차린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덜 받는 이유는 예전에는 정말 북한 리스크 때문에 휘청휘청했거든요. 일단 시장이 판단하기에 전면전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전면전까지 가진 않을 거다라고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경제 사이즈 자체가 이미 커져서 북한 정도 리스크에 휘둘리진 않을 정도로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일단 잘 버는 베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요새 뭐가 붙었냐면 우주항공이 붙었어요. 요새 한국이 지금 인공위성 발사했잖아요. 네. 성공을 했고 10월 달에는 누리호라는 발사체가 나갑니다. 네. 근데 러시아에서만 이걸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의존을 했는데 이번 발사체는 한국 기술이에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방산업체가 하겠어요. 남북이 절친이 된다면 떡상할 주식은 건설회사, 보톡스 제조사, 카지노, 광고회사. 식품 회사. 건설회사. 건설회사. 왜? 똑똑하네. 왜냐면은 북한이 아직 이제 건설 개발 이런 데는 아직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건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건설하고 이제 사람의 생활이 좋아지다 보면은 건설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보톡스 회사가 아닐까. 안 돼요. 어떡해. 그렇지. 저는 이게 남과 북 여성들의 그 아름다움을 위한 욕구는 정말 이 세계 모든 여성들이 다 공통된 점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북한 여성들이 보톡스로 예뻐진다 그러면 정말 많은 여성들이 한꺼번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답이 딱 보입니다. 건설회사. 당연하죠. 예, 뭐 다공사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식품회사. 네. 왜냐면 재료가 너무 많아질 거야. 거기다 대고 나라가 길어서 생선어업 쪽 우리가 못 잡는 뭐 명태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건질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 고사리 하는 사람이 풍년이야. 많아지는데요. 그럼요. 송이버섯하고 고사리로 많은 게 막 진짜. 자, 정답 확인합니다. 카지노? 카지노요? 항상 말이 돼? 너무 반가워하는데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저기서 다 가능성이 있어도 카지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금 몇 개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음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됐다 이 시점에 오르는 주식과 동일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맞춘 거는 동일이 된 다음에 그러네.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질문은 했을 때 절친이 된다면, 친해진다면. 네.
지금 유화적으로. 즉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되자마자? 뭐냐? 되자마자. 왜냐면 그게 더 이해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관계가 좋아지면 호텔 가지. 지금 철도 깔고 있잖아요. 여기 서울에서 바로 북경을 기차 타고 가고 싶고 여행 먼저 생각하구나. 기차 타고 독일까지 가고 싶어요. 네. 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행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행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카지노예요. 그 북한이 카지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실제 가서 해봤어요. 돈도 조금 따봤고요. 근데 그 라진섬을 특구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특구에 가면 카지노가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놀고요. 대부분 중국인들이 와서 놀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하고 북한이 관계가 좋아지고 경제 활동이 되면은 우리가 자연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북한 여행, 금강산 올라가 보고 싶고, 백두산 올라가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김에 또 한번 들어가서 우리 라스베가스에 가면 한번 해보잖아요. 그렇죠. 재미로. 네, 그러니까 바로 오를 수 있는 주식은 카지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김정은이 2018년에 그 원산에 그 갈마 해수욕장에 카지노를 하겠다 이래서 한국 기업들도 와 투자해라, 미국도 와 투자해라 엄청 그랬어요. 백사장을 따라 곳곳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시멘트 건물들. 김정은 위원장이 외화벌이 창구로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 관광특구로 5성급 특급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이제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딱 됐을 때 그때 가장 강했던 섹터들이 어디냐면 바로 먼저 건설이고요. 건설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관광, 그러니까 북한의 관광과 관련된 카지노.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호텔 인테리어 하는 회사 주가가 엄청 우리나라 호텔 인테리어? 네. 그 기업이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호텔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안 나갈 테니까 몰랐어. 얘기 좀 해주세요. 회사가 있구나. 그런 기업이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개성공단 관련. 거기에 우리나라들을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못했죠. 개성공단.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건 남북 관계 이제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정상 가동 되겠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주로 의류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남북이 통일이 되면 2050년에 통일 남북의 통일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1등 될 거예요. 물론 1인당 GDP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 정도로 통일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전망을 했습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할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보기는 같거든요. 광고회사? 북한 사람들은 광고에 뭔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보게 돼.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북한에 살다 해외 처음 나갔을 때 TV를 켰는데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빨리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광고 거 같다. 저는 건설회사요. 왜요? 아니 그 공병국 군대들이 삽 가지고 모래 푸는데 언제 건설해요? 빨리 남한에서 가서 철도 넣고 다 해야지. 아니지. 한국건설회사. 나 지금 북한 건설회사인 줄 알았지. 한국 건설회사가 고란 기자님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나 다시 얘기할래.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그런 식으로 할래. 투자를 했던 거예요. 북한에는 분명히 주식회사 없다고 했는데 주식이. 그렇죠. 어쨌든 건설회사. 네. 아니에요. 건설회사 망하지 않아요. 건설회사는 무조건 되죠. 네. 급락할 주식은? 정답. 맞았어. 왜 그래 나 힘들게. 그랬다며. 주식 투자랑 똑같이 된 거야. 주식 투자랑 똑같이 됐어. 찍었어. 왜 그러지 근데? 왜 그러지? 아니 이유는 공부를 안 그러게. 했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죠. 자,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이제 독일 사례를 하나 들면 독일이 이제 실제 통일이 됐을 때 했어요. 통일되기 전에는 사실 건설회사 주가 되게 좋았습니다. 좋긴 했는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나니까 그 건설사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먼저 올랐다는 약간의 이제 선반영 그것도 물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독에 이제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거를 다 건설을 해놨는데 이제 약간 소득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동서독의 차이가 약간 너무 차이. 커. 비싸져서? 이게 근데 건설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거죠. 경제 기준은 서독으로 맞춰져 네. 있을 테고. 동독은 월급이 낮은데 집값은 높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실제로는 기대감이 되게 높아서 주가들이 올랐는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약간 이제 현실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 주식들이 굉장히 좀 고초를 치렀던. 와,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 진짜. 그러니까 국가 기간 산업에 관련된 거 도로 같은 건 몰라도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기대감에 많이 올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떨어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투자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시멘트거든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를 건설회사 팔면 건설회사는 무조건 대금은 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인프라 투자 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뭐 시멘트 쪽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 중국에서 계획 개발하고 그 부자들이 누가 제일 처음에 됐냐면 올라갈 주식을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 사람의 소득 수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중국의 경험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먹는 문제, 다니는 문제, 교통. 그래서 중국의 제1대 부자들은 먹는 걸 제공한 회사. 예를 들면 중국의 와하하라고 있어요. 와하하. 우유. 전 국민이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요. 그러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 영양이 지금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유 같은 이런 주식들. 그리고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왜냐면 북한에도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수요가 확 올라가요. 맞다. 중국이 그러면 갑자기 올라가. 중국의 제일 대 부자들이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리 슈프라는 분이. 그러면 자동차 왕이 생겼고 먹는 왕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 북한도 거의 부자가 나올 겁니다.